저는 전라도 구례에서 나고 자라 어느덧 40년 가까이 이곳에서 살아온 박순자라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제 손맛만큼은 못 따라온다고들 하시지요. 집 뒤편 장독대에는 30년 넘게 숙성시켜온 된장 항아리와 고추장 항아리가 빼곡합니다. 저는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서 텃밭에서 바로 따온 재료들로 장을 담가왔습니다. 봄에는 쑥과 냉이를 넣어 향긋한 국을 끓여 먹고 여름이면 제철 채소로 김치를 담가 시원하게 즐기곤 했습니다. 가을에는 고추장을 새로 버무리고 겨울이면 절인 배추를 담가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것이 제 오랜 일상이었지요. 이런 제 요리 인생에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온 건 아들 민우가 서울 출신 며느리 유미를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선 그러더군요. 어머니, 고칙을 올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열흘 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서울 아가씨라는데 우리 시골 음식이 입에 맞을까? 하는 걱정과 내가 잘해줘야겠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하는 설렘이 교차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함께 저희 집에 인사를 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처음 보는 날이니만큼 저는 그날 아침 새벽부터 장독대 앞에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장독대에는 오래된 된장, 고추장, 그리고 각종 장아찌와 젓갈이 가득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30년 묵은 된장 항아리를 살짝 열어 국물 맛을 보았지요. 깊고 진한 된장 향이 콧속을 확 채웠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며느리도 이 맛을 알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에 괜스레 마음이 들떴습니다.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잡곡밥을 지었습니다. 봄철이라 냉이도 조금 있길래 된장찌개에 냉이와 두부를 듬뿍 넣고 팔팔 끓였지요. 입맛을 돋워줄 오징어 젓갈도 꺼내놓고 향긋한 더덕을 양념에 묻혀 상에 올릴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더덕 무침, 고추장아찌까지 다 세팅해두고 보니 뿌듯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한 건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우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 앞까지 달려나갔더니 며느리 유미가 차에서 조심스레 내려서는 저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이더군요. 첫인상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어서 와. 집에 오느라 고생했네. 라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점심상의 된장찌개며 각종 반찬을 차렸는데 며느리는 잘 먹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젓가락으로 조금씩 건드리고는 저는 요즘 다이어트를 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맛있게 먹어도 며느리는 늘 조금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아직 시골 음식이 낯선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론 계속 이런저런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정성 어린 음식을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시어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환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장독대 앞을 둘러보고 옆마당 텃밭에서 채소를 좀 따오려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이 시간에 아들 녀석이 일어났을 리도 없고 며느린가 싶어 조용히 다가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지 못할 광경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유미가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펼쳐놓고 제가 전날 준비해뒀던 반찬들을 죄다 쓸어 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30년 묵힌 된장, 빨갛게 색을 내던 고추장, 직접 담근 김치, 장아찌 등 제 평생의 정성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몰래 버리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문제는 며느리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니, 말도 마. 나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너무 촌스러워서 못 먹겠어. 진짜 손맛이라는데 내 입엔 전혀 안 맞고 완전 별로야. 이런 식으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며 낄낄대고 있었지요. 제 40년 정성과 손맛이 촌스럽다는 비웃음을 받다니 너무나도 황당하고 속이 상해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앞에 나서서 소리치기엔 괜히 아들 생각도 나고 그 순간 어떤 감정을 먼저 내보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마음 한구석이 쿵 내려앉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글부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가슴 아팠고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가 그 음식을 몰래 버리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 내 손맛과 전통을 이렇게까지 짓밟아 놓고 아무 일 없던 듯 지낼 수는 없지 않겠나. 남들은 촌스럽다는 말 한마디쯤이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음식이란 단순히 먹거리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 평생 삶의 일부였고 고된 시골 생활 속에서도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애착이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모욕하는 며느리에게 마냥 너그럽게만 대하기는 어렵겠더군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내면서 나만의 방식으로 며느리를 제대로 깨우쳐 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제 손맛까지 짓밟은 며느리를 그대로 놔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복수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 첫째 아들의 딸 미래를 불러 조용히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미래야, 혹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를 맛집이라 부르니? 그런 거 조사 좀 해줄 수 있겠니? 손녀는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늘 전통적인 반찬만 고집하니 갑자기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묻는 게 의아했던 모양입니다. 할머니, 요즘은 파스타라든지 리조또 같은 서양 음식과 한식을 섞어 퓨전 스타일로 만든 곳이 인기래요.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찾아가곤 해요. 예쁜 플레이팅이랑 감성적인 분위기가 중요한 시대죠. 저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럼 할머니도 인스타그램 같은 걸 배워볼까? 할머니, 인스타 하시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살금살금 일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현대식 플레이팅과 퓨전 요리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를 그냥 뚝배기에 담기보다는 예쁘게 그릇에 옮겨 담고 고명을 색감 맞춰 올리는 식으로요. 오징어 젓갈도 소량씩 작은 접시에 담아 화려한 소스 드리즈를 얻는 방법도 배워봤습니다. 손녀와 함께
인스타 올릴 때엔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하고 해시태그를 어떻게 달면 되는지 같은 것도 익혔지요. 그러다 손녀가 어느 날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곧 전국 향토 음식 대회가 열린대요. 전통식 재료를 활용해서 현대적으로 풀어낸 음식이면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대요. 대상 받으면 방송도 나온다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곧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냥 동네에서만 마시는 할머니로 남을 게 아니라 저 며느리에게도 그리고 전국에도 우리 전통 음식의 가치를 보여주자. 촌스럽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 알게 해주자. 이 대회에 나가는 건 결심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계획이 머릿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로잡기 위한 은밀하고도 확실한 계획. 이번 기회에 내 손맛이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훌륭할 수 있는지 증명해내겠어. 멋지게 퓨전 음식을 선보여서 며느리가 그렇게 비웃었던 전통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거야. 그렇게 저는 복수라 할 수도 있는 혹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웃는 얼굴로 며느리에게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식사 안 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어머님 음식은 좀 부담스러워서. 라고 말하며 외면했지만 저는 그저 그래. 너가 먹기 편한 걸 먹으렴.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속으로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이지요. 시골에서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새벽마다 가게를 연다니 처음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하면 실행해내는 성격이거든요. 조용히 동네 시장 골목 한편에 작은 점포 하나를 얻어 할매의 숨겨진 맛이라는 간판을 걸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게이지만 설비만큼은 필요한 대로 완벽히 갖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밀스럽게 해야 했기에 직접 공사를 지켜보진 못하고 친한 지인을 통해 알아서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가게는 주로 이른 새벽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새벽 4시쯤 가게로 가서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 7시 정도까지 음식을 완성하고 문을 닫는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닫느냐고 묻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특별한 운영 방식이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지요. 그리고 집에 8시쯤 돌아와선 아무 일 없던 듯 평소처럼 할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물론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예전 시골식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손녀딸 미래에게 배운 현대적인 플레이팅 기법과 유튜브로 공부한 퓨전 레시피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된 된장으로 양념한 소스를 만들어 파스타에 비벼 내놓기도 했고 묵은지를 잘게 다져 크림 소스에 섞어 리조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장아찌를 얇게 썰어 샐러드 드레싱에 버무리고 예쁜 플레이트에 장식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동네에 이런 음식이 있을 리 없다며 반신반의하던 몇몇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더니 서서히 맛과 향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대체 이 맛은 뭘로 낸 거지? 된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니 놀랍다. 라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점점 입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전통 재료를 놀랍도록 세련되게 재해석한 가게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야말로 K푸전 음식이네. 사진을 찍어 올리는 분들도 계셨지요. 해시태그로 할매의 숨겨진 맛, 전통의 재발견, 구례 맛집 이런 글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점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집에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차릴까 싶어 일부러 더욱 조용히 행동했고
오히려 집에선 평소보다 어정쩡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맛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가 이렇게 제 음식을 시큰둥해할수록 저는 속으로 더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가 버렸던 우리 장맛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보여주마. 점점 할매의 숨겨진 맛가게는 바쁜 나날을 맞이했지만 저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신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 된장과 고추장의 가능성을 다시금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새로운 조리법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쾌감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제 가게에 대한 칭찬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그걸 본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며느리 유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곧 내 정체를 알게 될 텐데.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 과연 이 할매가 시어머니인지 꿈에도 모른 채로 최고의 맛집이라며 좋아하는 꼴을 볼 수 있겠지? 며느리가 가게에 찾아온 건 저의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파스타와 리조또 사진을 보고는 이런 곳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봐야지. 겉모습만 보고 우르르 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가게 문 살짝 너머로 며느리가 들어서는 것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색하면 안 됐기에 재빨리 주방 깊숙이 몸을 숨기고 가게 직원을 통해 주문과 서빙을 맡겼습니다. 여기 메뉴 진짜 다양하네. 심지어 된장을 쓴 요리라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던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주방 안에까지 다 들렸습니다. 곧이어 주문이 들어왔고 저는 조용히 땀을 흘리며 파스타와 리조또,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건 며느리가 버렸던 오래 묵은 장독대의 된장과 고추장이었습니다. 저는 한껏 정성을 들여 플레이팅을 마치고 음식 하나하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들리는 며느리와 친구들의 반응을 조용히 엿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박이다. 된장 파스타라고 해서 이상할 줄 알았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야.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정말 대단해. 며느리는 그 말을 들으며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어머, 정말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제가 들으면서도 속으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가 그렇게도 촌스럽고 맛없다던 그 된장인데 이제 와서 대박이라니. 참 아이러니하구나. 그날 며느리와 친구들은 제 가게에서 거의 모든 메뉴를 시식하고 너무 맛있다며 사진을 찍어 SNS에 잔뜩 업로드했습니다. 주방장님 좀 뵐 수 있나요? 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저는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둘러대도록 해뒀거든요. 사장님이 체력이 좀 약하셔서 새벽 장사만 하고 퇴근하세요. 그렇게 며느리는 매일같이 가게에 들르며 SNS에 제 음식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퓨전 한식 맛보기 힘들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최고의 맛집. 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저는 매번 그 포스팅을 확인할 때마다 결국 내 손맛이 너 입에도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묘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복수의 전반전 단계에 불과했지만 제 마음에는 이미 묵혀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제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매일 이 가게에 들러 최고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때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조금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촌스럽다고 무시했던 걸까? 이렇게 굉장한 맛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건 며느리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텐데. 어찌됐든 저는 곧 다가올 전국 향토 음식 대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대회가야말로 전통의 가치를 증명하고 동시에 며느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줄 수 있는 결정적인 무대가 될 테니 말입니다. 대회 당일 새벽 저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긴장감을 안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지만 오늘은 가게가 아닌 대회장으로 향해야 하는 날이었지요. 아직 어두운 구례 시내를 벗어나 버스를 타고 서울 행사장까지 가는 동안에도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려봤어요. 될 대로 되라는 마음보다 지금껏 준비한 걸 제대로 보여주자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늘 해오던 음식이지만 현대적 해석을 곁들여 완성도 높은 한 그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행사장에 도착하니 벌써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들 연습해온 전통 음식들을 곱게 담아낼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저는 조용히 그들 틈에 섞여 자리를 잡았어요. 행사장 한편을 둘러보니 미슐랭 스타 셰프를 비롯해 여러 유명한 셰프들과 푸드 칼럼니스트 그리고 방송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역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방송국 기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순서를 기다리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마음먹은 대로, 배워온 대로 내 손맛을 고스란히 담아내자. 곧 저에게 차례가 돌아왔고 저는 준비해온 재료와 도구들을 챙겨 무대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구례에서 온 박순자라고 합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나니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음식 준비에 들어갔어요. 제가 이번 대회에 내놓은 메뉴는 30년 된 장독대의 된장과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한식이었어요. 그동안 할매의 숨겨진 맛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시그니처 메뉴들이지요. 우선 오랫동안 숙성된 된장을 베이스로 만들어낸 진한 소스를 활용해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묵은지를 잘게 다져 넣은 리조또, 장아찌를 얹은 샐러드, 각종 젓갈을 현대식 플레이팅으로 재해석한 요리들을 한데 묶어 코스 형태로 완성했지요. 요리에 손을 뻗을 때마다 저는 가게에서 새벽마다 땀 흘리며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레시피가 잘 맞을까? 플레이팅은 어떻게 하면 예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이윽고 음식이 완성되자 저는 조용히 미리 준비해둔 예쁜 접시에 하나하나 정갈하게 옮겨 담았습니다. 채소를 곁들이고 고명을 얹고 마지막으로 된장 소스를 살짝 뿌려 마무리를 했지요. 이 음식은 제 장독대에서 30년간 숙성해온 된장, 그리고 고추장을 활용한 퓨전 한식입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음식을 내놓으며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촌스럽다고들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장맛이야말로 우리 전통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양 조리법을 결합해 조금 더 색다른 맛을 내보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제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진지해졌어요. 음식을 맛본 그들 가운데 몇몇은 살짝 미소를 지었고 누군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제 요리와 표정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이 화면으로 비치자 저는 잠시 긴장되는 마음을 달래며 조용히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객석 쪽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는데 바로 며느리 유미였어요. 그리고 그녀 옆에는 아들 민우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회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구경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속으로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미는 할매의 숨겨진 맛을 그토록 칭송하면서도 사장님 정체가 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공개 무대에서 그 음식들을 똑같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아차릴지 궁금했지만 음식에 집중해야 했기에 곧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심사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출품작 하나하나를 살펴보느라 심사위원들도 피곤해 보였고 저 역시 몇 차례에 걸쳐 질문을 받았지요. 된장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얻으셨나요? 원래부터 퓨전 요리를 즐겨 하셨나요? 저는 그때마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전통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도 즐겨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손녀에게 도움을 받아 SNS나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지요. 그렇게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대회장이 잠시 어둑어둑해지고 사회자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전국 향토 음식 대회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전라도 구리에서 오신 박순자님입니다. 순간 환호성과 함께 조명이 일제히 저를 비추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에 가슴이 막 뛰었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을 받고 나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하라고 마이크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제 평생 살아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시골에서 농사 짓고 30년 동안 장을 담가온 박순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상을 받으니 참 벅차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천천히 객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며느리 유미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출품한 음식은 얼마 전까지 할매의 숨겨진 맛이라는 가게에서 선보였던 메뉴들과 같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몰래 낸 곳이지요. 그리고 이 된장은 제 며느리가 몰래 버려왔던 저희 집 30년 묵은 장독대의 그 된장입니다. 제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마자 대회장 안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고 사람들은 제가 한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무시당한 제 손맛이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무척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맛을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의 진가를 알게 하고 싶습니다. 순간 카메라가 객석의 유미를 포착했습니다. 유미는 잿빛 얼굴로 굳어 있었고 아들 민우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달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유미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어쩔 줄 몰라 하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지요. 제가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제 가게를 칭찬하며 SNS에 자랑해 댔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과거 며느리가 장독대 앞에서 제 음식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통화하며 촌스럽다면서 맛없다고 웃던 소리도 머릿속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슬프다기보다는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구나 하는 담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많은 언론 매체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전통 된장으로 이렇게 훌륭한 파스타와 리조또를 만들어낸 비결이 무엇인가요? 며느리가 이 음식들을 버렸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저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늘리지 않고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전통 재료의 중요성과 젊은 층도 좋아할 수 있는 맛을 추구하려 했다는 이야기 정도만 전했지요. 그 와중에도 카메라들은 제 주위를 맴돌았고 몇몇 카메라는 객석의 유미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전통의 맛을 무시한 며느리,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식의 시선도 있었지요. 그날 저녁 뉴스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까지 온통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과 전통의 재발견 같은 키워드로 뒤덮였습니다. 결국 방송 화면에는 촌스럽다고 무시당한 장이 최고의 상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수상 소감을 말하는 제 모습과 객석에서 얼어붙은 며느리의 모습이 교차 편집되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퍼지면서 유미는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유미와 아들은 서울에서부터 급히 내려왔습니다. 특히 유미는 상기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실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님의 음식이 이렇게 훌륭한 줄도, 어머님께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일반적으로라면 그럴 수 있다며 달래거나 적당히 넘어가야 했겠지만 저는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전부 밝혀졌고 제게는 어느 정도 통쾌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오랜 시간 마음에 쌓였던 상처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았습니다. 너가 버린 그 된장, 그 고추장, 그 김치들이 바로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왜 몰랐니? 나는 내 음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 유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드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 음식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앞에서 울먹이는 며느리를 보면서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따스하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만했던 마음, 전통을 함부로 무시했던 태도,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기본적인 존중의 부재가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숨을 짧게 내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음식 아니었니? 이제 와서 배운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내가 할매의 숨겨진 맛, 가게나 계속 지키며 살 테니 너는 너가 좋아하는 대로 살 거라. 그 말을 들은 유미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땅을 쳤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제가 예전처럼 안아주지 않으니 절망감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아들 민우도 저를 만류하려 했지만 제가 이번만큼은 완강했습니다. 너도 잘 알잖니. 너가 결혼해서 데려온 며느리가 어떻게 내 음식과 내 정성을 짓밟았는지 그걸 다 보고도
내가 지금 쉽게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유미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그대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후련함을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상처받았던 제 마음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더 이상 예전처럼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가 되진 않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을 며느리가 함부로 깎아내린 데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니까요. 곧이어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통의 맛을 무시한 며느리와 그 맛으로 대상받은 시어머니. 할매의 숨겨진 맛.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복수였다. 온갖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고 기사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당연히 유미는 그 여론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던 그녀의 계정에는 일제히 비난 댓글이 달렸지요. 그렇게 촌스럽다고 비웃더니 결국 시어머니한테 당했네. 전통 무시한 벌이다. 그동안 유미를 통해 협찬을 진행하던 업체들도 줄줄이 그녀와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플루언서로서의 영향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 많고 소탈한 사람들이라더니만 막상 이렇게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자 모두 등을 돌리더군요. 결국 유미는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매일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너가 뭘 하든 내 알바가 아니다. 그 사이 할매의 숨겨진 맛가게는 전국적인 맛집이 되었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과 각종 미식 잡지에서 취재를 오고 손님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가게 운영 방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음식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점심 무렵에 문을 닫는 시기지요. 너무 많은 손님을 받으려다 보면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방송에선 저를 대한민국 대표 전통 셰프라고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가 30년 묵은 장으로 서양 요리를 접목했다는 점이 흥미롭게 다가갔나 봅니다. 또한 이야기 자체도 흥미진진했기에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음식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는지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서 칭찬해 주었고 저는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장독대 덕분이죠. 우리 전통의 힘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그림자 뒤에는 매일같이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유미가 있었습니다. 이따금 창밖으로 내다보면 유미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열릴 때마다 얼굴만 빼꼼 들이밀고 결국 들어오지는 못한 채 한동안 서성이다가 돌아서곤 했지요. 때때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갈 때면 유미가 다가와 울먹이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꼭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듯 말듯한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내 음식이 그렇게 촌스러웠다며? 그럼 다른 멋진 음식 찾아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 한마디에 유미는 또다시 바닥을 치며 울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갑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오랜 정성을 헛되이 만든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할매의 숨겨진 맛에 대한 명성은 높아졌고 저는 저대로 전통을 알리는 데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언젠가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앙금이 조금은 옅어질 날이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며느리를 쉽게 받아들일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유미는 매일같이 가게 앞을 배회하며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제 사람들도 그녀를 외면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도 모두 사라진 상황이지요. 물론 제 아들 민우가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지만 그 역시 크게 어쩔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 푸시죠. 제게 이렇게 말을 해도 제가 그저 무표정으로 돌아서면 더는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결말이었을까? 서로 갈등 없이 며느리가 미리 내 음식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상처받은 제 마음도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유미가 제게 했던 행동의 대가는 너무나 뼈아팠고 그 여파는 두고두고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가게에 나와 된장 소스를 만들고 고추장을 조금씩 덜어둡니다. 그리고 장아찌와 김치, 젓갈을 손질하며 예쁘게 플레이팅할 방안을 고민합니다. 가게 문을 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 밀려들겠지요. 저는 그들에게 전통장의 깊은 맛을 선보이고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 대대로 내려온 맛이라 말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촌스럽다고 무시받던 그 장 맛으로 전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유미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런 길에 서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아이가 내 손맛을 짓밟았던 그날 새벽 저 역시 결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어찌 보면 며느리의 행동이 제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유미가 겪고 있는 후회와 고통은 매우 클 것입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무관심한 척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간 뉘우치고 진심으로 전통의 가치를 배울 날이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제가 40년 세월을 걸쳐 지켜온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짓밟고 비웃었던 대가로 지금은 유미가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봅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뒤늦게라도 깨달으면 그것으로 인생 공부가 되겠지요. 오늘도 할매의 숨겨진 맛 간판을 반짝 닦으며 저는 미소를 지어봅니다. 장독대에서 퍼온 내 손맛이 전국적인 찬사를 받는 순간들을 떠올리면 무척이나 기쁘고 뿌듯합니다. 동시에 이 문을 두드렸다가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면 애잔한 마음도 살짝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두려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배움과 존중의 자세를 갖춘다면 그때는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촌스럽다고 무시받던 전통장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전하며 할머니로서의 자부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결국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자국이 어쩌면
훗날 더욱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오래 묵은 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봅니다. 깊고 그윽한 된장 향이 코끝을 맴돌 때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한층 더 진하게 되새겨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세의 홀어머니입니다. 제 아들 민수가 38세 되던 해 그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 결혼 승낙을 구했습니다. 상대는 33세의 이혼녀 영희,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죠. 처음엔 반대했습니다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이었죠.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아들이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의 결혼 소식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터라 기쁨이 앞섰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민수의 다음 말에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혼한 여자예요. 5살 된 딸도 있고요. 뭐라고? 이혼녀라고? 당황한 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영희는 제 직장 후배예요. 1년 전부터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이혼한 여자의 애까지 있다니.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영희가 얼마나 착하고 마음 좋은 사람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민수와 영희를 만났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공손한 말투, 눈치도 빠른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좋아하더구나. 네, 저도 민수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제 딸 수민이도 오빠를 많이 따르고요. 영희의 말에 민수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수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궁금했지만 첫 만남에서 그런 질문을 하기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조심스레 물었죠. 수민이는 지금 어디 있니? 아, 오늘은 제 부모님께서 봐주고 계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영희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영희 씨. 글쎄다. 나쁘진 않은 것 같구나.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좀 더 알아가 봐라. 어머니, 저 정말 영희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결혼식 날 제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희의 태도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객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 민수를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
그때 이미 땅을 치고 후회했어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영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수 오빠랑 저 잘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희 둘 다 행복하길 바란다. 네, 근데 어머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희가 어머님 댁에서 살게 될 텐데, 가능하면 저희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신혼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게다가 제 집에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날 밤 새 신랑 새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불행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은 이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수와 영희 그리고 수민이는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처음 2달간 영희는 완벽한 며느리 행세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수민이도 할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시장에 다녀올게요.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니다. 너가 알아서 하면 되지. 네, 어머님 좋아하시는 북어도 사올게요. 이런 영희의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이 기우였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연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영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주방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나가보니 영희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죠. 영희야, 오늘은 아침 안 하니? 아,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 이후로 영희는 점점 집안일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다가 나중엔 아예 하지 않게 되었죠. 대신 화장과 옷에만 신경 썼습니다. 영희야, 빨래가 밀렸는데 좀 해줄 수 있니? 어머님, 제가 지금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할게요. 하지만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민수의 변화였습니다. 민수는 출근 전 수민이의 아침을 챙기고 퇴근 후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영희는 왜 집안일을 안 하니? 아, 영희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하면 돼요, 어머니. 하지만 영희의 모습은 전혀 몸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화려하게 치장하고 외출했죠. 어느 날 영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손님이 왔으니 대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차를 내오는데
영희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이런 걸 마시네. 그 말에 다른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이런 차를 좋아하셔. 내가 요즘 거 사다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야. 영희는 그 말을 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한다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떡하면 좋니? 영희가.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민수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영희가 그랬다고요?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내가 왜 오해를 해? 이 어미 눈을 속이려고 하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영희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희의 편을 들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후로 영희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민수에게 막말을 하고 수민이에게도 절 무시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이런 말을 수민이에게 하는 걸 우연히 듣고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척하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드는 민수.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제 손녀 수민이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희의 딸 수민이는 제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죠. 처음에는 어린아이라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민아, 학교 다녀왔니? 수민이는 대답도 없이 제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까? 그제서야 수민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사준 과자 있어요. 차갑게 말한 뒤 수민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수민이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시장에 나가 예쁜 곰돌이 사탕을 샀습니다. 수민이가 좋아할 거라 믿었습니다.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사탕을 건넸습니다. 수민아, 이거 받아. 생일 선물이야. 수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영희가 갑자기 나타나 사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한테 함부로 뭘 주지 마세요.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사탕인데. 수민이한테 좋지 않은 거예요. 충치 생기면 어떡해요? 영희는 제 말을 자르고 수민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수민이는 절 더 멀리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도망가기 일쑤였죠. 한 번은 수민이가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수민아,
할머니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수민이의 대답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공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나도 손녀 공부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자 영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지금 교육법을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다 달라요. 영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수민이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제 피부치인데도 마음을 열지 않는 손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려 했지만 수민이는 제 앞에서 상장을 숨겼습니다. 수민아, 축하해. 정말 대단하구나. 수민이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손녀와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시나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영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 좀 바꿔볼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바꾸다니 무슨 소리니? 영희는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사시는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예요. 요즘 새 아파트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학군도 좋고 환경도 좋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집도 충분히 좋잖니. 왜 굳이 바꿔야 하는데? 그러자 영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수민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좋은 동네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집을 팔면 충분히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평생을 모아 장만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제 명의로 되어 있었죠. 영희야,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팔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하지만 영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대답은 변함없어.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민수는 제 뜻을 존중하는 듯 했지만 영희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문 밖에서 영희와 민수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을 좀 더 설득해봐요. 우리 정말 이사 가야 해요. 그래도 어머니 의사를 무시할 순 없잖아.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원래 저렇게 인색해? 재산 지키려고 환장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속마음을 드러내다니. 민수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머니도 우리를 위해 많이 희생하셨어. 희생? 그럼 이제 우리를 위해 집 한 채 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로 귀를 막았지만 영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아들은 영희의 뜻에 따르려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여름 휴가 때
가족 여행 가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어디로 갈 생각이니? 제주도는 어떠세요? 수민이도 바다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 그럼 준비 잘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여행 준비에 들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준비하고 제주도 관광 정보도 찾아보았죠. 그렇게 여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응? 무슨 일이야? 저기 내일 여행 말인데요. 응. 다 준비됐어? 그게 어머님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가려고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문 틈새로 민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 가족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오시면 신경 쓰이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우리 가족이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이 오시면 뭐든 간섭하시고 우리끼리 편하게 쉬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하지 않아? 당신이 결정해요. 어머님 모시고 가서 휴가를 망치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즐겁게 다녀오든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기 알고 있단다. 어제 다 들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같이 가요. 괜찮다. 다녀와서 재밌었다고 얘기해주면 돼.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민이가 즐거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재미있었어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민이가 좋아해서 다행이다. 그때 수민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와서 좋았어. 할머니 오면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민이를 쳐다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그래, 우리끼리 가서 정말 좋았지? 영희는 그 말을 듣고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는 제 손녀마저 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서 소외당하는 느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나요? 함께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더욱 외롭고 고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제외되고 손녀의 무심한 말을 듣게 된 그날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나아지리라 믿으며 묵묵히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법이죠. 어느 날 아침
우연히 민수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 소파 틈에서 나온 거였죠. 지갑을 열어보니 은행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돌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요즘 많이 어두워 보이던 게 생각났거든요.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크게 늘어나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돌아오자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내 통장을 봤단다.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더구나.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남의 통장을 보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무슨 일 있니? 민수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사실 영희가 요즘 좀 무리하게 쇼핑을 해서 쇼핑?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빌렸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영희가 넣으라고 한 거에 넣었다가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민수의 굽은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과도한 쇼핑 습관, 그리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고 시작한 주식 투자의 실패,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영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미래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영희와 민수 그리고 수민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때 영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한잔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난 술을 못 마시니까. 그러자 영희는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점점 그녀의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습니다. 영희야, 그만 마시는 게 어떠니? 제가 걱정되어 말을 걸었지만 영희는 들은 채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갑자기 영희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뭘 그만하라는 거니? 시어머니 노릇이요. 그만하시고 요양원이나 가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영희를 말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영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여보, 제발 그만해. 민수가 영희의 팔을 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희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민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 기억하니?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희가 술이 취해서. 저는 민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구나. 어머니, 난 쟤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나가거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이혼? 네, 사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영희의 과도한 소비, 수민이에 대한 그릇된 교육,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의 결정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수야, 이혼은 그건 너무 큰 결정 아니니? 어머니,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힘들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알겠다. 민수야, 너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그 순간 영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은 듯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듣자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도 울음소리를 듣고 나와 상황을 지켜보았죠. 저는 그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결국 소송까지 갔었죠. 이혼 소송이 끝나고 영희는 우리 집에서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수민이는 친부에게 돌아갔고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얘기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무심했어요. 영희 말만 듣고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엄마도 미안하구나.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 부렸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때로는 서로 말다툼을 하기도 했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래? 언제 돌아오니? 글쎄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알겠다. 조심히 다녀와라. 민수가 나가고 난 후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신뢰는 서로 믿음을 주고받을 때 쌓이는 법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돈독해졌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를 깊이 반성했고, 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용서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에 충실합니다. 요양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등산 가실래요? 제가 도시락 싸올게요. 좋지. 오랜만에 산에 가면 좋겠구나. 우리는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아직 젊다고. 등산뿐만이 아닙니다. 요가 교실에도 다니고 동네 합창단 활동도 하고 있죠.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은 거랍니다. 물론 가끔은 수민이가 보고 싶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민수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글쎄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요? 어떤 거요? 유럽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나중에 생길 손주들에게 읽어줄 동화책도 써보고 싶어. 와, 대단하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민수가 조심스레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싶었죠.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쁨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인데?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예요. 이름은 미경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표정이었죠. 그렇구나. 어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니? 네, 꼭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민수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 후 며칠 뒤 민수가 미경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밝은 미소,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차 한잔 하겠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은 자신의 가족과 직업, 그리고 민수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민수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 눈빛에 반했어요. 전에는 못 느꼈었거든요. 따뜻하면서도 진중한 모습이 너무 좋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미경 씨, 우리 민수가 좀 서툴지만 잘 부탁드려요. 네, 어머님. 제가 잘 이끌어 볼게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은 종종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가끔은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죠. 어머님, 제가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여봤어요. 한번 맛보세요. 어머, 정말 맛있구나. 솜씨가 대단하네. 미경의 따뜻한 마음씨와 싹싹한 성격 덕분에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미경이 데이트를 갈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죠. 너희들 잘 다녀와.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오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미경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민수가 다시 행복해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웃음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죠. 어느 날 민수가 제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경이와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너가 행복하다면 엄마는 찬성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미경은 종종 저와 함께 시장을 가기도 하고 요리를 배우기도 했죠. 어머님,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우리 민수는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 특히 두부를 넉넉히 넣은 걸 좋아하지. 아, 그렇군요. 제가 꼭 배워둘게요.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거겠죠. 여러분, 삶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 할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희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여러분을 새로운 봄으로 인도하길 기원합니다.